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한양을 배경으로 한 청년의 극적인 인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낮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천치 도련님으로 살아가면서 밤에는 의로운 산적 단체의 수령으로 활동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겪게 되는 사랑, 배신, 체포, 탈출, 그리고 극적인 재회의 이야기. 과연 어떤 일들이 이 청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양의 어느 골목 깊숙한 곳에 위치한 낡은 저택. 이 저택의 주인은 한때 조정에서 높은 직책을 맡던 양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형편이 많이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정치 싸움에 밀려 관직을 잃고 벌어들이는 것이 없다 보니 집안도 자연스레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저택에는 한 명의 도련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준혁. 30을 앞둔 청년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도련님은 천치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도련님 봤나? 또 헛소리를 하고 있네. 불쌍하지. 그런데 왜 그렇게 된 건지는 아무도 몰라.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마치 정신이 나간 듯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거리를 돌아다니다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거나 이상한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때로는 벽을 향해 장시간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저 도련님은 양반인데도 이런 꼴이 되다니. 조실부조구나. 하지만 그것이 모두 연기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준혁은 결코 천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우 총명했습니다. 자신의 집안이 몰락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는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양반 사회는 부정부패로 가득했습니다. 탐관 오리들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반면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그 압제 아래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안도 정치 싸움의 먹이가 되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그는 현명했습니다. 자신이 한양 도성 내에서 공개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눈을 피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치 행세를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멀지 않은 산채. 여기는 의천이라 불리는 의로운 산적 집단의 근거지였습니다. 의천은 단순한 도적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탐관 오리들의 창고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두가 무서워하면서도 동시에 존경했습니다. 의천의 수령이 바로 이준혁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낡은 저택에서 빠져나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치 몽유병처럼 걸어가는 그를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또 다른 미친 짓을 하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산채에 도착한 순간 이준혁은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오는 빛이 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한 명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밤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자. 산채에는 약 50명의 의적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불의한 사회에 대한 분노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양반이기도 했고 평민이기도 했고 심지어 노비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이들을 잘 이끌었습니다. 무모한 짓을 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의 정의로운 일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을 계획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정확했고 그의 실행은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의천은 조정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산채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2명의 여인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인은 30이라고 불렸습니다. 30대 초반의 미모를 가진 여인으로 원래는 양반가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의천에 투신했습니다. 그녀는 의천의 활동에 깊이 공감했고 수령을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설은은 용감했습니다. 창고 털기 작전에도 함께했고 때로는 가장 위험한 부분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항상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초아였습니다. 20대 중반의 우아한 여인으로 원래는 기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특정 양반의 소실로 들어갔다가 그 양반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도망쳤습니다. 의천이 그녀를 구해주었고 그 이후로 그녀는 산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초아는 설은과는 달리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칼을 들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산채의 살림을 챙겼고 의적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녀도 수령을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에 대한 두 여인의 마음. 그들은 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출정 전에 수령님과 말씀 좀 나누고 싶어. 설은이 이준혁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실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뭔가 필요한 게 있나? 아니요. 그냥 조금 같이 있고 싶어서요. 만약 무언가 일어난다면 저라도 수령님 곁에 있고 싶어서요. 그녀의 말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최후의 고백을 하려는 듯한. 이준혁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설은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 속에는 자신을 향한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설은.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는 한 발 가까워졌습니다. 혹시 수령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물음에 이준혁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설은 위험한 밤이 될 것 같다. 너는 안전한 곳에 있어줄 수 있나? 아니요. 저는 수령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많은 것들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밤 또 다른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대부분의 의적들이 잠든 후 초아는 이준혁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수령님, 혹시 제 말씀 좀 들어주실래요? 이준혁은 놀랐습니다. 초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 시간에. 제가 용감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말을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밤이 혹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이 되었습니다. 제 말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여기 온 이후로 단 한 사람의 남자만을 생각해 왔어요. 그 사람이 바로 수령님이에요. 이준혁은 경악했습니다. 초아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두 여인 모두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아, 저는 몰라요, 수령님. 제 마음이 맞는지 틀렸는지. 저는 기생이었어요. 더 이상 깨끗하지 않은 몸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깨끗해요. 수령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그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산채 밖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령님, 긴급 상황입니다. 그 밤 계획은 시작되었습니다. 표적은 병조 판서의 창고였습니다. 병조 판서는 조정의 무기고를 관리하는 관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이용해 뇌물을 받고 부정 축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작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 이준혁이 산채의 의적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아까의 감정적인 순간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완전한 수령이었습니다. 북문을 통해 접근한다.
경비가 가장 삼엄한 곳이지만 그들은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 거다. 우리는 그 심리를 역이용한다. 창고 내부의 구조는 이미 파악했다. 300근의 금화가 보관되어 있다. 모두 백성들에게 돌려줄 돈이다. 의적들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 작전은 위험할 수 있다. 병조판서 혼자가 아니라 관군이 함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모두 최선을 다해라. 우리는 의적이지만 결코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자들이 아니다. 기억해라. 이준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했습니다. 서른과 초아는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두 여인의 눈은 모두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출정 시간이 다가오자 이준혁은 산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마치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그때 서른이 나타났습니다. 수령님, 뭐하고 있어? 저를 기억해 주실래요? 서른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급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당신은 제 인생을 구해줬어요. 저는 절대 양반가의 딸로 살 수 없었어요. 그런 인생은 나한테 죽음과 같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난 살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게 당신 때문이에요. 이준혁은 그녀의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살아. 서른. 넌 분명히 살아남을 거야. 약속해 줄래요? 이 일이 끝난 후에. 저를 만나줄래요? 약속할게. 그들은 키스했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키스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끝나자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아였습니다. 그녀는 서른을 본 순간 멈췄습니다. 아, 미안해요. 저는 이제. 초아. 이준혁이 불렀습니다. 초아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초아, 이리 와. 이준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초아는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미안해. 난 너도 소중해. 서른도 소중해. 하지만 저는 그냥 수령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릴게요. 살아서 돌아와요. 약속할게. 그는 초아에게도 키스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종류의 키스였습니다. 더 부드럽고 더 슬픈. 산채의 밤은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밤이 더 깊어졌을 때 의적들은 출발했습니다. 한양의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밤은 깊고 순찰병들도 드물었습니다. 의적 50명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병조판서의 창고는 한양 북쪽의 산 자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경비병 10명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준혁의 신호가 떨어졌을 때 의적들은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 동쪽 벽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그룹이 서쪽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서른이 이끄는 그룹이 정면에서 경비병들을 마주쳤습니다. 전투는 빠르게 끝났습니다. 의적들은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는 흘렀습니다. 한 명의 의적이 경비병의 검에 맞았습니다. 또 다른 의적이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나아갔습니다. 이준혁은 창고의 문을 부수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로 금화가 수십 개의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빨리, 모두 옮겨라. 의적들이 금화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의천을 포위하라. 한양 관군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정보가 새어나갔던 것입니다. 병조판서의 창고 털기 계획은 철저한 비밀이었어야 했습니다. 오직 이준혁과 핵심 간부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군은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후퇴해.
이준혁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의적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일부는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가 포위되었습니다. 서른은 이준혁의 곁에서 검을 휘둘렀습니다. 관군들이 그들을 에워쌌습니다. 수령님, 이쪽으로. 서른이 외쳤습니다. 그녀는 이준혁의 길을 터주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서른. 그가 돌아보려 할 때 또 다른 관군이 나타났습니다. 이준혁은 검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관군은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항복해. 의천의 수령이여. 내 죄를 인정하고 항복해. 관군 장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준혁은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의적들이 하나둘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릴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항복한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분노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관군은 그를 포박했습니다. 쇠사슬로 그의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의 감옥은 어두웠습니다. 이준혁은 돌방에 갇혔습니다. 관군 장수가 그를 신문했습니다. 넌 누구냐? 이런 완벽한 작전을 벌이는 자가 평민일 리가 없다. 너는 어느 양반가의 자식인가? 이준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공개되면 그의 가족도 연루될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도 고문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말해. 아니면 고문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준혁은 여전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관리들은 이제 그를 고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채찍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타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은 극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준혁의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놈, 입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죽어. 하지만 나는 절대 말하지 않는다. 관리들의 고문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준혁의 몸은 피로 젖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밖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산채의 의적들이 이준혁을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의 벽을 폭약으로 부셨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이준혁을 탈출시켰습니다. 수령님, 빨리. 초아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옷을 들고 있었습니다. 입어. 그리고 빨리 도망쳐요. 이준혁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고통이 있었지만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도망쳐야 했습니다. 서른은 이미 나왔어. 수령님만 무사하시면 돼요. 이준혁은 초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의적들은 많은 사람들이 잡혔어. 하지만 수령님이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어. 빨리. 이준혁과 초아는 한양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는 관군들의 추격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간 차이를 벌렸습니다. 밤이 깊었고 한양의 거리는 복잡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한양의 경계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오지 않았습니다. 관군은 계속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곧 조정의 명령으로 전국에 수배령이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탈출한 지 사흘째 이준혁은 예기치 못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숲을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관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거친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준혁의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는 가파른 절벽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수령님, 초하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준혁은 낮은 절벽에서 떨어졌고 날카로운 돌에 몸을 부딪혔습니다. 그의 왼쪽 다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깊은 상처였습니다. 수령님, 수령님. 초하가 내려갔습니다. 이준혁은 의식이 있었지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 주변에 인가가 보이나? 저 아래로. 마을이 보여. 초아는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이준혁을 업고 절벽을 내려갔습니다. 몸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은 결연했습니다. 마을의 가장자리에 한 채의 낡은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과부였습니다. 초아는 대담했습니다. 그녀는 과부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제 남편이 다쳤어요. 과부는 의심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들어와. 어디가 다쳤니?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과부는 이준혁을 집 안으로 옮겼습니다. 그녀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남편이 다쳤을 때를 생각하며 그녀는 손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다행이야. 뼈는 부러지지 않은 것 같네. 하지만 상처가 깊어. 감염되지 않으려면 며칠 동안은 쉬어야 할 거야. 초아는 안도했습니다. 초아는 과부에게 이준혁을 맡기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과부는 성실하게 이준혁을 간호했습니다. 상처에 약을 붙이고 음식을 만들어 먹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과부는 젊은 남자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여인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 5년 동안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준혁은 처음 며칠의 고열과 부상에서 벗어나면서 점점 남자다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과부는 이준혁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아직 깨어 있어? 네, 할머니. 이준혁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쓸데없이 할머니라고 부르지 마. 난 아직 젊아. 과부는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날 도와줘서. 그리고 미안해요. 이렇게 폐를 끼쳐서. 폐가 아니야. 난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기분이 정말 좋아. 정말 오랜만에.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더 깊은 감정도 있었습니다. 그 후로 과부의 행동은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음식을 먹일 때 그녀는 자신의 몸을 가깝게 했습니다. 상처를 치료할 때 그녀의 손길은 필요한 것보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난 남편이 그리워. 과부는 가슴속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그렇게 못해줄 것 같아요. 그럼 대신 나를 안아줄 수 있을까? 이준혁은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 그는 매우 약했습니다. 다리는 아직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외로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따뜻함도. 내가 이 집을 나갈 수 있게 될 때까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이지. 넌 이 집에 있는 동안 내 거야. 과부의 말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준혁은 점점 더 그 함정에 빠져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후 2주가 지났습니다. 그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준혁의 다리는 거의 다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그를 가두려고 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나아지지 않았어. 조금 더 있어. 아니요. 전 이제 충분히 회복했어요. 진짜? 그럼 날 떠날 건가? 그녀의 눈은 슬펐습니다. 이준혁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녀를 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초아는 어디에 있을까요? 산채의 의적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설은은? 이준혁은 계속 지연했습니다. 과부는 그를 자꾸자꾸 붙잡았습니다. 날 사랑해줄래? 남편처럼? 미안합니다. 난 이미 뭐? 누구를 사랑해? 그 여자? 과부의 질문은 점점 더 과격해졌습니다. 제게 떠날 때가 됐어요. 그럼 가. 하지만 넌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과부는 급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준혁의 옷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여길 나가면 넌 체포될 거야. 난 관군에 신고할 테니까. 위협이었습니다. 이준혁은 갇혔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아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갇혔습니다. 하루하루가 무서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기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탈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40일째 밤, 이준혁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도망자였습니다.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이 과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준혁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과부가 숨긴 그의 옷들이 서가에 있었습니다. 과부가 자는 동안 아주 조용히 그는 집을 나갔습니다. 과부는 아침에 깨었습니다. 하지만 이준혁은 이미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날 버렸어. 그녀의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준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산채에 도착했을 때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의적들은 흩어져 있었습니다. 일부는 체포되었고 일부는 다른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산채에는 오직 몇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아가 있었습니다. 초아는 이준혁을 봤을 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령님, 당신 살아있었어. 미안해. 오래 걸렸어. 상관없어. 당신이 돌아왔으니까. 초아는 그에게 안겼습니다. 서른은 초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서른이 잡혔어. 감옥에 있어. 이준혁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아니, 서른이는 넌 감옥 갈 수 없어. 이미 도망자야. 관군은 아직도 너를 찾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서른이를 어떻게 구하지? 초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목이 막혔던 것입니다. 이준혁은 밤새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자신은 이미 도망자였습니다. 신분도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른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밝을 때 그는 결정했습니다. 초아, 내가 한양으로 가겠어. 미쳤어. 그럼 죽어. 난 죽지 않을 거야. 난 한 가지 카드가 있거든. 이준혁은 초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가족이 있어. 아직도 한양에 영향력이 있는 부분이 있어. 내가 자수하는 대신 서른을 석방하게 하는 거지. 그럼 수령님은? 난 형벌을 받겠지. 하지만 서른은 살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해. 초아는 울었습니다. 난 당신을 따라갈 거야. 아니, 넌 여기에 남아. 그리고 의천을 살린다. 그 말과 함께 이준혁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했을 때 이준혁은 자신의 저택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자수했습니다. 관리들은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분이 확인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저 유명한 의천의 수령인가? 네. 그리고 넌 양반 신분이었어? 네. 관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매우 민감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후, 서른은 석방되었습니다. 왕의 특명으로 그녀는 풀려났습니다. 왕은 젊은 양반이 의로운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른이 감옥의 문을 나올 때 이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령님, 서른. 그 단 한마디. 그것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안았습니다. 길고 긴 시간이 그곳에서 정지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떠날까? 이 모든 걸 뒤로 하고. 어디로? 어디든. 함께라면.
이준혁과 서른은 한양을 떠났습니다. 왕은 이준혁에게 특별한 사면을 내렸습니다. 의로운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조정에 들어올 것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이준혁은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는 산채의 의적들을 정부가 인정하는 보위단으로 변모시켰습니다. 공식적으로 탐관 오리들을 감시하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초아는 그곳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준혁과 서른은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준혁은 그 마을의 서당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서른은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낳았고 그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준혁과 서른은 행복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그 과부가 나타났습니다. 이준혁의 마을로. 안녕하세요. 이준혁과 서른은 그녀를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혹시... 과부는 조용했습니다. 미안해. 난 나쁜 여인이었어. 날 놔줄 수 없어서 너를 가두려고까지 했어. 미안해. 이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도 미안해. 난 너한테 거짓말을 했어. 그리고 너를 상처 입혔어. 이젠 괜찮아. 난 이제 알았거든. 너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서른은 과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이 여인도 사랑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신도 행복하세요. 고마워. 난 새로 시작하려고 해. 이 마을에서. 결국 과부는 그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약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서른과 이준혁은 그녀를 용서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후 이준혁은 늙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넌 아는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네. 아버지는 의로운 사람이셨어요. 그렇구나. 하지만 아버지도 실수를 많이 했단다. 아버지도 약했고 아버지도 유혹에 넘어갔고 아버지도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서른을 바라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올바른 사람과 함께하는 거야. 그의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후대의 이 이야기는 조선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일부 사가는 이준혁을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탐관 오리에 맞서 싸운 의로운 청년이라고. 하지만 일부는 그를 범죄자라고 불렀습니다. 법을 어긴 반란자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준혁의 삶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영웅의 삶도 아니었고 악당의 삶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올바른 것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준혁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순간 이준혁처럼 두 개의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낮에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더 큰 것을 원하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잊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이 올바르다면 당신은 분명히 올바른 길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서른처럼 초아처럼 과부처럼 모두가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지금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누어 주세요. 모두 감사합니다.